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 남편의 입을 막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칠흑 같은 바다 한가운데 저 뒤에서 북한 경비정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저기는 괴뢰군 나라야. 넌 미쳤어. 남편이 제 손을 물어뜯습니다. 피가 납니다. 저기는 하지만 괴뢰군 저는 나라야. 놓을 수 없습니다. 넌 미쳤어. 남편이 소리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사람들은 부부랑 같은 곳을 보고 함께 걷는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살기 위해 평생을 함께 산 제 남편을 짐승처럼 묶어야만 했습니다. 어젯밤 저는 남편의 술잔에 사랑 대신 수면제를 탔습니다. 쓰러진 남편을 리어카에 싣고 해안가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태웠습니다. 남편 몰래, 남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조국을 배신한 아내와 아내를 죽여서라도 돌아가려는 남편. 이 미친 항해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살아서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이웃집 순이 언니가 제게 한 귓속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나야, 네 딸 죽은 거 그거 너희 남편 짓이라면? 2024년 7월 북한 함경북도 청해군. 저희 집은 청해군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달동네에 있었습니다. 시멘트 벽돌로 대충 쌓아 올린 단층 집이었습니다. 지붕은 슬레이트였고 비가 오면 군데군데 물이 샜습니다. 겨울이면 방바닥이 얼어붙어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건 배고픔이었습니다. 배급은 이미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배급이 나왔다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로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는 장마당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과자나 라면, 옷가지 같은 것들을 팔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운이 좋으면 하루에 위안화로 50위안,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걸로 쌀 1kg을 사면 그날은 끼니를 때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이 나쁜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한 푼도 못 버는 날이었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는 집에 돌아와 물만 끓여 마셨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 명수는 달랐습니다. 명수는 당 선전원이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분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각 가정을 방문해서 초상화에 먼지가 없는지 검사했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상 교양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순결성을 지켜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당 선전원 일은 돈이 안 됐습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북한 돈으로 5,000원, 실제 가치로는 쌀 1kg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 실질적으로는 집안 살림에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나는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오. 명수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당이 밥을 먹여주냐고, 당이 우리 딸을 살려주냐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한마디라도 잘못했다가는 보위부에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은별이었습니다. 은별이는 2020년에 태어났습니다. 40살이 넘어서 낳은 늦둥이였습니다. 처음 은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 제 살과 피를 나눈 아이. 저는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었던 고생을 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별이는 자라면서 점점 말라갔습니다. 젖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먹는 게 없으니 젖이 나올 리 없었습니다. 분유를 사야 했지만 장마당에서 파는 중국산 분유는 너무 비쌌습니다. 한 통에 50위안,
우리 돈으로 10,000원이었습니다. 그걸 사려면 제가 이틀을 굶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틀을 굶었습니다. 은별이를 위해서라면 사흘도, 나흘도 굶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제가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파는 것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당신 그런 거 팔면 안 돼요. 비사회주의적 행위요. 그럼 우리 은별이는 어떻게 먹여 살려요? 당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해요. 그게 원칙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당에서 주는 게 뭐가 있다고요? 한 달에 배급 한 톨 안 나오는데요? 하지만 명수는 귀를 막았습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은별이가 갑자기 열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은별이는 점점 축 늘어졌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만 조금씩 마셨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청해군 인민병원은 약이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만 써주고 말했습니다. 장마당 가서 약 구해오시오. 여기는 약이 없소. 저는 장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다행히 중국산 항생제를 파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100위안, 우리 돈으로 20,000원이었습니다. 제가 10일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달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은별이 약값이 필요해요. 당장 100위안이 있어야 해요.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돈 없소. 당에서 주는 약만 먹으면 돼요. 당에서 주는 약이 없다니까요. 병원에도 약이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않소. 당이 주지 않는 건 먹으면 안 돼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당이 약보다 중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은별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 숨겨둔 돈을 꺼냈습니다. 아궁이 벽돌 틈에 숨겨둔 달러였습니다. 50달러. 제가 1년 동안 조금씩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장마당으로 뛰어갔습니다. 환전상을 찾아가 달러를 위안화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약을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은별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은별이는 그날 밤 제품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엄마. 은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은별이를 흔들었습니다. 은별아, 은별아, 눈 떠. 제발 눈 떠봐. 하지만 은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가워져가는 작은 몸, 감긴 눈꺼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작은 가슴. 제 딸이 죽었습니다. 만 2년밖에 못 산 제 딸이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은별이를 안고 아침까지 울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옆에서 명수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눈물이 가짜 같았습니다. 진짜로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야 할 것 같아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간단했습니다. 청해군 뒷산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비석도 없었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 올려두고 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변했습니다.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 하나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나라. 약 한 통 구할 수 없는 나라. 당은 위대하다고 외치지만 국민은 굶어 죽는 나라. 저는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명수는 절대 탈북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보위부에 신고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실제로 명수는 은별이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당 선전 활동에 열심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묵념을 했습니다. 저녁에는 노동신문을 읽으며 미제의 책동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탈북할까?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북한은 연좌제 국가입니다. 제가 탈북하면 남편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무리 남편이 밉더라도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을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수는 이미 세뇌가 깊이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넘게 주체 사상을 주입받은 사람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을 강제로 데려가기로, 수면제로 재우고 묶어서 배에 싣고 탈북하기로.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친정 오빠 석철을 찾아갔습니다. 석철 오빠는 예전에 어선 기관사였습니다. 청해군 앞바다에서 고기잡이 배를 몰았습니다. 10년 넘게 바다를 다녔기 때문에 물길을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이제는 일을 못했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그물을 깁는 일을 하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부탁이 있어요. 저는 오빠 집 뒷방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밖에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무슨 부탁인데 그래? 나 남쪽으로 가고 싶어요. 순간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문을 꼭 닫았습니다. 미쳤어?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나 더는 여기서 못 살겠어요. 은별이도 죽었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건 목숨 거는 일이야.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오빠에게 사정했습니다. 오빠는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부는 알아? 몰라요. 그리고 알려줄 수도 없어요. 형부는 절대 안 간다고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수면제로 명수를 재우고 배에 싣고 탈북한다고.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친 짓이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오빠, 배 하나만 구해줘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누이야, 바다가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아. 자칫하면 다 죽어.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어도 죽는 것 똑같아요. 오빠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배는 내가 구해볼게. 하지만 누이 정말 각오되어 있는 거지? 네, 오빠. 형부가 깨면 진짜 죽일 기세로 덤빌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괜찮아요. 일단 남쪽 땅만 밟으면 돼요. 오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야. 하지만 은별이 생각하면 나도 이해는 돼. 알았어, 도와줄게. 그렇게 저희의 계획이 시작됐습니다. 오빠는 2주 동안 배를 구했습니다. 청해군 어촌에 묶여있던 낡은 목선이었습니다. 주인이 죽고 나서 방치된 배였습니다. 오빠가 물레 수리해서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수면제를 구했습니다. 장마당 뒷골목에 약을 파는 최영감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약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수면제 있어요? 수면제? 그거 왜 필요해? 잠을 못 자서요. 최영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돈만 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게 장마당 암시장의 규칙이었습니다. 20위안이야. 저는 아까운 돈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20위안을 줬습니다. 최영감은 작은 봉지에 든 알약을 건네줬습니다. 한 알이면 코끼리도 쓰러뜨려. 조심해서 써. 저는 그 알약을 받아 품속 깊이 감췄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됐습니다. 오빠와 상의한 결과 음력 금음날로 정했습니다. 달이 없어서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해안경비대 교대 시간이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였습니다. 그 시간대가 가장 허술했습니다. 날짜는 7월 28일로 정했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그 일주일 동안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장마당에 가고 저녁에 돌아와 밥을 짓고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명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당 학습 자료를 읽으며
남조선 괴뢰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다. 평생 세뇌당해서 진실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가해자이기도 하다. 자기 딸을 죽게 만든 사람이다.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미움과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7월 28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생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저녁에 고기를 삶았습니다. 장마당에서 50위안을 주고 산 돼지고기 500g이었습니다. 제가 5일 동안 벌어야 하는 돈으로 산 고기였습니다. 명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요? 그냥 고생한다고 한번 해주고 싶었어. 갑자기 왜? 당신이 요즘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맛있는 거 먹어요. 명수는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1년 만에 먹어보는 고기였습니다. 저는 술도 준비했습니다. 중국산 백주였습니다. 명수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며 권했습니다. 여보, 한잔해요. 나 오늘 술 안 마시겠어.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수면제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말했습니다. 왜요? 이렇게 좋은 고기 먹는데 술 한잔 해야죠. 아니, 오늘 내일 아침에 집체학습이 있어서. 한 잔만 해요. 딱 한 잔. 오늘 하루만 당신 쉬어요. 저는 계속 권했습니다. 결국 명수가 마지못해 잔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 잔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명수가 잠깐 고개를 돌린 사이에 수면제 알약을 술잔에 떨어뜨렸습니다. 알약이 술에 녹으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자, 받아요. 명수는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도 같이 마셨습니다. 최영감 말대로라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명수가 잠들 때까지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요즘 장마당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요?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늘어나는 건 안 좋은데. 명수는 여전히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10분쯤 지나자 말이 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보,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운데. 술을 오래 안 마셔서 그래요. 좀 쉬어요. 그러게. 이상하네. 눈이. 감기는. 명수가 탁자에 엎어졌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흔들어 봤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오빠를 불렀습니다. 오빠가 리어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누이, 정말 할 거야? 네, 오빠.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명수를 이불로 둘둘 말았습니다. 그리고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짐을 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밤 자정.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조심 리어카를 끌고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마을 개들이 짖었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해안가에 도착했습니다. 오빠가 숨겨둔 낡은 목선이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이, 마지막으로 묻겠소. 정말 가겠소? 가요, 오빠. 살아야죠. 우리는 명수를 배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밧줄을 묶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인데,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묶어야 하다니. 여보, 미안해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저는 잠든 남편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같이 살아요. 우리. 오빠가 엔진을 켰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청해군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탈북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였다는 것을. 탈북을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집에 들이닥치는 꿈. 명수가 저를 신고하는 꿈.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뒤집히는 꿈. 그런 악몽들 때문에 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모습을 보이면 의심받을 수 있었습니다. 디칠. 탈북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오빠와 청해군 북쪽 야산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배는 준비했소? 응. 옛날에 김 선장이 쓰던 목선이야. 10년 된 배지만 엔진은 돌아가. 오빠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북한 담배라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크기는 4톤급. 작은 배야. 3명 타면 딱이야. 연료는 디젤 80리터 준비했어. 공해까지 가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해. 저는 오빠가 준비한 지도를 펼쳤습니다. 사실 지도라고 하기도 민망한 종이 쪼가리였습니다. 오빠가 손으로 직접 그린 약도였습니다. 여기가 청해군이고 이렇게 남남동으로 가면 청진 앞바다를 지나게 돼. 거기서 계속 남쪽으로 가면 동해공해야. 얼마나 걸려요? 바람이 좋으면 8시간, 나쁘면 12시간. 새벽 2시에 출발하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는 공해에 도착할 거야. 공해까지 가면 안전한 거죠?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해는 북한 바다가 아니긴 하지.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야. 중국 어선이나 러시아 배를 만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우릴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공해까지 가서 남쪽 배를 찾아야 해. 우리 해군이나 해경배 말이야. 그 사람들이 우릴 구조해 줄 거야.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변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형부 문제는 어떻게 할 거야? 오빠의 질문에 저는 품속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수면제였습니다. 이걸로 재울 거예요. 효과는 얼마나 가는데? 장마당 최영감 말로는 6시간에서 8시간이래요. 그럼 중간에 깰 수도 있겠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한 알 더 먹이든지. 오빠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이, 형부가 깨면 진짜 죽일 기세로 덤빌 거야. 형부 성격 내가 아는데 완고하잖아. 각오는 되어 있지? 각오요? 이미 각오 같은 건 다 했어요. 은별이가 죽던 날 말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딸을 잃은 그날 이후로 저는 이미 반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었습니다. 알았어. 그럼 28일 저녁에 준비하자. 만조 시간이 밤 11시니까 그때 배를 띄우기 가장 좋아. 알겠어요, 오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수는 집에 없었습니다. 당 회의에 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홀로 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남편을 속이고 재우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명수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고 혼자 가자니 연좌제 때문에 명수가 위험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습니다. D3. 탈북 3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이웃집 순이 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순이 언니는 50대 중반으로 저보다 10년 위였습니다. 장마당에서 중국산 옷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인화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순이 언니가 저를 골목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조심해야 해.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남편 말이야. 명수. 그 사람 요즘 보위부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더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보위부요? 응. 내가 직접 봤어.
지난주에 보이부 김지도원이랑 골목에서 뭔가 얘기하던데 무슨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못 들었어.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 인화야, 혹시 내가 뭔가 한 거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저를 신고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제가 장마당에서 중국 물건을 판다는 것. 남조선 드라마가 담긴 USB를 본 적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신고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언니, 알려줘서 고마워요. 조심해. 요즘 단속이 심해서 사람들 많이 끌려가. 순이 언니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명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명수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노동신문을 읽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신고하려는 걸까? 2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정말 보위부에 넘기려는 걸까? 하지만 명수를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이 가족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반드시 28일에 탈북하겠다고. 드디어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수면제를 테스트해봐야 했습니다. 사람에게 바로 쓸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효과가 너무 강해서 명수가 죽기라도 하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는 이웃집게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웃집게는 황구라는 이름의 잡종개였습니다. 중형 크기로 명수와 비슷한 몸무게였습니다. 저는 고기를 조금 준비해서 수면제 반알을 섞었습니다. 황구야, 이리 와. 황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기를 던져줬습니다. 황구는 단번에 꿀꺽 삼켰습니다. 10분이 지나자 황구가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분 후에는 완전히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저는 황구의 숨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규칙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황구가 깨어났습니다. 조금 비틀거렸지만 괜찮아 보였습니다. 미안해, 황구야. 저는 황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이제 확인됐습니다. 수면제 한 알이면 성인 남자를 6시간 정도 재울 수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장마당에 가서 돼지고기를 샀습니다. 500g에 50위안. 제가 5일 동안 벌어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일이면 북한을 떠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 고기를 삶기 시작했습니다. 파와 마늘을 넣고 푹 삶았습니다. 고기 삶는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명수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요? 고기 삶았어요. 고기. 갑자기 웬 고기요? 명수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으니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요? 그냥 당신 고생한다고 한번 해주고 싶었어요. 갑자기. 당신이 요즘 힘들어하는 거 다 알아요. 당일도 바쁘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맛있는 거 먹어요. 명수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고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1년 넘게 고기를 못 먹었으니까요. 그래요. 고맙소. 우리는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삶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된장국. 북한에서는 상당히 좋은 저녁이었습니다. 명수는 고기를 한 점 집어먹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소.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제대로 된 음식 한 번 못 먹고 살았으니까요. 여보, 술 한잔 해요. 저는 준비해둔 백주를 꺼냈습니다. 중국산 백주로 알코올 도수가 52도나 되는 독한 술이었습니다. 나 술 안 마시오. 내일 아침에 집체학습 있어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술을 안 마시면 수면제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한 잔만 해요. 딱 한 잔. 이렇게 좋은 날인데. 아니, 정말 안 돼요. 내일 학습에 늦으면.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술을 마시게 해야 했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 하루만 당신 쉬어요. 당도 중요하지만 몸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명수는 망설였습니다. 한 잔만? 네, 딱 한 잔만. 알았어. 그럼 한 잔만 마시겠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술잔에 백주를 따랐습니다. 명수가 고기를 씹는 사이 저는 품속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알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정하라고. 지금 실수하면 모든 게 끝이라고. 명수가 김치를 집으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알약 4알을 술잔에 떨어뜨렸습니다. 알약이 술에 닿으며 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너무 크게 들려서 명수가 들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김치를 한 점 먹고 다시 고기를 집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술잔을 저어 알약을 녹였습니다. 다행히 백주는 도수가 높아서 알약이 금방 녹았습니다. 자, 술 받아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술잔을 건넸습니다. 명수가 받아들었습니다. 그럼 건배. 건배. 명수는 술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저도 제 술잔을 비웠습니다. 물론 제 술에는 아무것도 타지 않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최영감 말로는 15분에서 30분 사이에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요즘 장마당에 사람이 많아졌어요. 저는 최대한 평범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명수가 자연스럽게 잠들 때까지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요.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늘어나는 건 좋지 않은데. 명수는 여전히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구나. 10분이 지났습니다. 명수가 고기를 한 점 더 집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하네. 왜요? 갑자기 손에 힘이 없어지는데. 술을 오래 안 마셔서 그래요. 그런가? 머리도 좀 어지럽고. 15분이 지났습니다. 명수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좀 이상해. 괜찮아요? 조금 쉬어요. 아니, 이건 뭔가. 명수가 탁자를 짚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여보. 명수가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저는 급히 명수를 부축했습니다. 명수는 눈을 감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명수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정상이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밖에 대기하고 있던 오빠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문에 걸어둔 흰 천을 흔들었습니다. 5분 후 오빠가 리어카를 끌고 왔습니다. 됐어? 네, 완전히 잠들었어요. 그럼 빨리 옮기자. 시간이 없어. 우리는 명수를 이불로 둘둘 말았습니다. 밖에서 보면 큰 짐을 나르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명수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키 170cm에 몸무게 65kg 정도였지만 기절한 사람의 몸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명수를 들어 리어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다른 짐들을 덮었습니다. 헌 옷까지 빈자루, 그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가자. 오빠가 리어카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뒤를 따랐습니다. 밤 자정. 청해군은 조용했습니다. 가로등이 없어서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달도 없는 금음날이라 더욱 어두웠습니다. 삐그덕, 삐그덕. 리어카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컹, 컹컹. 마을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그냥 계속 가. 멈추면 더 이상해.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계속 짖었습니다. 그때 어느 집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인민반장 김 씨였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예요, 석철이요. 그물 좀 나르는 중이에요. 오빠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그물이야? 내일 새벽에 배 나가야 해서요. 미리 준비하는 거요. 그래. 조심해서 가. 다행히 김 씨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해안가로 향했습니다. 좁은 오솔길을 따라 20분을 걸었습니다. 리어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해, 누이. 네, 오빠. 드디어 해안가가 보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검은 바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오빠가 가리킨 곳에 낡은 목선이 묶여 있었습니다. 어제 오빠가 준비해둔 배였습니다. 길이 7m, 폭 2m 정도의 작은 배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선체는 곳곳이 갈라져 있었고 페인트는 거의 다 벗겨져 있었습니다. 이걸 타고 가요? 이것밖에 없어. 그래도 엔진은 돌아가. 우리는 명수를 배에 실었습니다. 배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묶어야 해. 오빠가 밧줄을 꺼냈습니다. 저는 그 밧줄을 보며 주저했습니다. 정말 묶어야 해요? 당연하지. 중간에 깨면 바다에 뛰어들 수도 있어. 그럼 끝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수의 손목을 묶었습니다. 밧줄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인데,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렇게 묶고 있다니. 여보, 미안해요.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발목도 묶었습니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허리도 배낭간에 묶었습니다. 명수는 완전히 배에 고정됐습니다. 다 됐어? 네, 오빠. 그럼 출발하자. 오빠가 배를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풀고 노를 저었습니다. 배가 천천히 해안을 벗어났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청해군 마을 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곳, 딸 은별이가 묻혀 있는 곳,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을 곳. 안녕. 저는 작게 인사했습니다. 고향에게, 은별이에게. 오빠가 엔진을 켰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디젤 엔진이 신음하듯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배가 속도를 냈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2시. 우리의 탈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명수가 깨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다만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살아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배는 어둠 속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별 하나 없는 하늘 아래, 칠흑 같은 바다 위로. 그리고 3시간 후 명수가 눈을 뜨게 될 것이었습니다.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배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만 철썩철썩 들렸습니다. 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온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어두웠습니다. 손을 뻗으면 바로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오빠는 나침반 하나에 의지의 배를 몰았습니다. 예전에 어선 기관사로 일할 때 쓰던 낡은 나침반이었습니다. 형광 숫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남동으로 계속 가면 돼. 오빠는 중얼거리며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쥔 나침반이 흔들렸습니다. 파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명수를 내려다봤습니다.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끔 코를 골았습니다. 평소처럼 편안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탈북 중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약효가 6시간이라고 했지? 오빠가 물었습니다. 네, 최영감이 그랬어요. 지금 새벽 3시니까 6시간 후면 9시. 그때쯤 깨겠네. 아마도요. 그때까지 공해로 나가야 해. 안 그러면 큰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해까지는 아직 80km 이상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낡은 배로 시속 10km 정도 나갔으니 최소 8시간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가 깨기 전에 공해로 나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오빠, 중간에 깨면 어떡해요? 수면제 더 있지? 네, 내 알 더 있어요. 그럼 깨기 시작하면 또 먹여. 어떻게든 버텨야 해. 저는 품속에 넣어둔 수면제를 만져봤습니다. 작은 봉지 안에 내 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배는 계속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디젤 엔진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울렸습니다. 낡은 엔진이라 소리가 컸습니다. 혹시 이 소리 때문에 경비정이 찾아오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오빠, 엔진 소리 너무 크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노만 저어서는 공해까지 못 가.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오빠, 저기. 저는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불빛 2개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비정일 수도 있어. 어떡해요? 일단 엔진 끄자. 오빠가 급히 엔진을 껐습니다. 드르륵거리던 소리가 멈췄습니다. 갑자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km쯤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배의 형태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제법 큰 배였습니다. 경비정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아직 멀어서. 우리는 10분 동안 그 배를 지켜봤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경비정이라면 우리는 끝이었습니다. 총살감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배는 우리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점점 멀어졌습니다. 불빛이 작아지더니 결국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어선이었나 봐. 오빠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고기잡이 나온 배겠지. 다행이다. 아직 안심하면 안 돼. 여기는 아직 북한 바다야. 오빠가 다시 엔진을 켰습니다. 드르륵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 4시.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표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곧 깰 것 같았습니다. 오빠, 형부가 곧 깰 것 같아요. 벌써? 아직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표정이 이상해요. 저는 급히 물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수면제 2알을 물에 탔습니다. 물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명수의 입을 벌렸습니다. 잠든 사람의 입을 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저는 억지로 입을 벌리고 물을 부었습니다. 명수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몸을 비틀었습니다. 뭐야. 명수의 눈이 반쯤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저를 봤습니다. 여기가. 인화야. 쉬, 조용히 해요. 물 마셔요. 저는 재빨리 남은 물을 입에 부었습니다. 명수가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대부분 삼켰습니다. 뭐 하는 거야? 명수가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눈이 감겼습니다. 수면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입니다. 다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휴, 다행이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수면제 2알 남았어. 오빠가 말했습니다. 한 번 더 깨면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붙잡고 있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명수를 물리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동쪽 수평선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뜨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본 마지막 일출이 될 것이었습니다. 누이, 저기 봐. 오빠가 가리킨 곳을 보니 물빛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좀 더 푸른 빛이었습니다. 물 색깔이 변했어. 해류가 바뀐 거야. 그럼 공해에 가까워진 거예요? 아마도.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배는 계속 남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름다움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오빠, 물이 얼마나 남았어요? 2리터 정도. 3명이 마시기에는 부족하지. 아껴 마셔야 해. 저는 목이 말랐습니다. 긴장해서 그런지 입안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을 마실 수 없었습니다. 명수가 깼을 때를 대비해서 아껴야 했습니다. 새벽 6시 반. 오빠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누이, 저기. 저 멀리 큰 배가 보였습니다. 화물선 같았습니다. 거대한 선체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예요? 화물선이야. 중국이나 러시아 배일 거야. 공해에 온 거예요? 아마도. 저런 큰 배는 공해에서만 다니니까.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공해에 온 것일까요? 북한 바다를 벗어난 것일까요? 확실해요? 100%는 아니지만 아마 맞을 거야. 수온도 달라졌고 해류도 바뀌었어. 물고기 종류도 다르고. 저는 주변 바다를 둘러봤습니다. 확실히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물빛이 더 푸르렀습니다. 파도도 더 컸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한 거예요? 오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공해라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야. 북한 경비정이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중국 어선을 만날 수도 있어. 중국 어선이 위험한가요? 탈북자를 북한에 넘기는 경우도 있어. 돈을 받고. 저는 다시 긴장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배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중간 크기의 배였습니다. 어선이야. 오빠가 말했습니다. 그 배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500m, 300m, 100m. 오빠, 너무 가까워요. 가만히 있어. 자연스럽게. 중국 어선이었습니다. 배에 한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갑판에 어부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부 한 명이 우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다. 2명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탈북자로 의심하는 걸까요? 어부 한 명이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우리 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30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어부가 망원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다시 그물 일을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어선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휴.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관심 없나 봐. 저 사람들도 바쁜 거야. 탈북자 신경 쓸 겨를이 없지. 배는 계속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8시가 됐습니다. 그때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누이, 저기 봐. 저 멀리 회색 배가 보였습니다. 군함 같았습니다. 깨끗한 회색 선체에 큰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해군이에요? 그래, 대한민국 해군 구축함이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남한 배를 본 것입니다. 저 배가 우리를 구해줄 것입니다. 가까이 가요. 아니, 안 돼. 오빠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왜요? 저 배가 우리를 구해줄 거잖아요. 형부가 아직 안 깼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구조되면 형부가 강제 납치라고 주장할 수 있어. 형부는 아직 탈북 의사가 없잖아. 저는 오빠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명수를 완전히 깨워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든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일단 형부를 깨워. 대화를 해봐야 해. 지금요? 응. 이제 공해니까 북한 경비정 걱정은 없어. 형부랑 얘기할 시간이야. 저는 명수를 내려다봤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곧 깨우면 지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명수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명수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여보, 깨어나요. 명수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처음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늘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파도, 바닥 흔들리는 배, 묶인 손과 발. 명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냐고. 명수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밧줄이 팽팽해졌습니다. 야, 인화야, 이게 무슨 짓이야? 명수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진정해요, 여보. 진정하라고. 내가 지금 묶여 있잖아. 여기가 어딘데? 바다예요. 우리 남쪽으로 가고 있어요. 순간 명수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대한민국으로 가고 있어요. 미쳤어? 너 미쳤어? 명수가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돌아가. 당장 배 돌려. 이건 반역이야. 반역이라고. 여보, 우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 이게 사는 거야. 이제 우린 반역자야. 총살감이라고. 돌아가. 당장. 명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주변에 다른 배가 있으면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보, 목소리 낮춰요. 낮춰? 내가 왜 목소리를 낮춰야 해? 야, 거기 배. 여기 사람 있어. 살려. 저는 급히 명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명수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고개를 흔들며 제 손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오빠가 도와줬습니다. 둘이서 겨우 명수를 제압했습니다. 형부, 진정하시오. 진정? 너희가 지금 나를 납치한 거잖아. 범죄야. 이건 범죄라고.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인지 절망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소. 제가 말했습니다. 차갑게. 이젠 내가 살 차례요. 명수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날카로워서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별이를 끌어들이지 마. 끌어들인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요. 당신이 약을 구해주지 않아서 우리 딸이 죽었어요.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당신 탓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당신이 약을 구해줬으면 은별이는 안 죽었어요. 당신이 장마당 가는 걸 막지만 않았어도, 당신이 당신의 딸보다 당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만 않았어도, 나는 원칙을 지킨 것뿐이야. 그 원칙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저는 울었습니다. 명수도 울었습니다. 오빠는 고개를 돌리고 배를 몰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엔진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때 저 멀리 다시 배가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북한 경비정이었습니다. 오빠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큰일 났어. 경비정이야. 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저는 재빨리 명수의 입을 막았습니다. 명수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함께 붙잡았습니다. 경비정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3km, 2km. 우리는 끝났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선체에 북한 국기가 보였습니다. 갑판에 군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경비정에 잡히면 우리는 총살이었습니다. 아니, 총살이라도 다행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 고문당하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엔진 최대로 돌려. 오빠가 엔진 레버를 끝까지 당겼습니다. 엔진이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배가 속도를 냈습니다. 하지만 낡은 목선이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봤자 시속 15km가 한계였습니다. 경비정은 시속 3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따라잡힐 거야. 어떻게? 명수는 제 손을 뿌리치려 계속 몸부림쳤습니다. 저를 물려고도 했습니다. 저는 있는 힘을 다해 명수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조용히 해요. 나란 말이야. 저기가 우리 조국이야. 저 사람들이 우릴 구해줄 거야. 구해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경비정이 1km까지 접근했습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앞에. 정지하시오. 즉시 정지하시오. 오빠가 급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큰 파도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파도에 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명수도 묶인 채로 흔들렸습니다. 앞에. 정지하지 않으면 발포한다. 경비정의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오빠가 엔진을 껐습니다. 왜 꺼요? 숨는 거야. 저 파도 뒤에. 오빠는 배를 큰 파도 뒤로 몰았습니다. 마침 파도가 높은 구역이었습니다. 배가 파도 사이에 숨었습니다. 움직이지 마. 소리도 내지 마. 우리는 숨을 죽였습니다. 경비정의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명수가 다시 소리를 지르려 했습니다. 저는 양손으로 명수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명수가 코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이 충혈됐습니다. 제발. 저는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신에게 기도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누구라도 좋으니 우리를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경비정이 우리 옆을 지나갔습니다. 3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망원경으로 바다를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릴 것 같았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경비정이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선박을 추적하는 것 같았습니다. 5분 후 경비정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휴. 오빠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우리를 못 봤어. 저도 명수에게서 손을 뗐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명수는 헐떡거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살려고요. 우리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야. 조국을 배신하는 게 사는 거야. 저는 명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조국이 우리한테 뭘 해줬는데요? 밥 한 톨 안 주면서 충성을 요구하는 게 조국이에요? 그건 우리 딸 죽게 만든 게 조국이에요. 약 한 통 없어서 2살짜리가 죽는 게 조국이에요. 명수는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빠가 다시 엔진을 켰습니다. 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태양이 머리 위에 떠 있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늘도 없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오빠, 물 좀 줘요. 조금만 마셔.
얼마 안 남았어. 오빠가 물통을 건넸습니다. 500ml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모금만 마셨습니다. 명수에게도 먹여야 했습니다. 여보, 물 마셔요. 저는 명수의 입에 물을 댔습니다. 명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싫어. 물 안 마시면 죽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정신 차려요. 우리 딸 생각은 안 해요. 은별이는 이미 죽었잖아. 명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은별이는 죽었어. 다 내 탓이야. 나 때문에. 저는 명수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이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다는 거. 내가 은별이를 죽였다는 거. 명수는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평생 그렇게 배웠어. 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개인보다 집단이 중요하다고. 가족보다 조국이 중요하다고. 그게 옳은 줄 알았어. 진짜로. 하지만 은별이가 죽고 나서 나도 혼란스러웠어. 이게 정말 옳은 건가? 내가 정말 잘한 건가? 저는 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밧줄에 묶인 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요. 하지만 조국을 배신하는 건 조국이 먼저 우리를 배신했어요. 제 말에 명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1시. 오빠가 걱정스러운 표우로 말했습니다. 누이, 큰일이야. 왜요? 물이 다 떨어졌어. 저는 물통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바닥이었습니다. 어떡해요? 바닷물은 마실 수 없고 육지가 보일 때까지 버텨야 해. 육지가 얼마나 남았는데요? 잘 모르겠어. GPS도 없고 아마 45시간은 더 가야 할 거야. 물 없이 45시간.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혀도 말랐습니다. 침을 삼키기도 힘들었습니다. 명수도 갈증으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물. 없어요. 조금만 참아요. 못 참아. 목이. 명수가 몸부림쳤습니다. 갈증은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오후 2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드득. 끼. 오빠 엔진 소리가 이상해요. 나도 알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배의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엔진이 간헐적으로 멈췄다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거 큰일인데. 오빠가 엔진 덮개를 열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냉각수 파이프가 터졌어. 그럼 어떡해요? 고쳐야 해. 안 그러면 엔진이 완전히 멈출 거야. 고칠 수 있어요? 모르겠어. 해봐야 알지. 오빤 공구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 부상 때문에 섬세한 작업이 어려웠습니다. 안 되겠어. 손에 힘이 안 들어가. 그때 명수가 말했습니다. 내가 해볼게. 뭐? 엔진 고치는 거. 나 군대에서 배웠어. 기계화 부대였거든. 오빠와 저는 놀란 눈으로 명수를 봤습니다. 진짜요? 응. 5년 동안 군용 트럭이랑 탱크 정비했어. 디젤 엔진 정비는 자신 있어. 오빠가 망설였습니다. 형부, 정말 도와줄 거요? 이대로 표류하면 다 죽잖아. 나도 죽기는 싫어. 저는 오빠를 봤습니다. 오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풀어주지. 오빠가 명수의 밧줄을 풀었습니다. 손목과 발목의 밧줄이 풀렸습니다. 명수가 손목을 주물렀습니다. 밧줄 자국이 빨갛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망가지 마시오. 알아. 바다 한가운데서 어디로 도망가겠어. 명수가 엔진 앞에 앉았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역시 냉각수 파이프가 터졌네. 이거 임시로 막으면 돼. 어떡해요? 천조각이랑 철사 있어?
오빠가 찢어진 옷가지와 철사를 건넸습니다. 명수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파이프를 감았습니다. 철사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 정도면 2~3시간은 버틸 거야. 정말요? 응. 시동 걸어봐. 오빠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드르륵.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처럼 이상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와, 됐어. 저는 감격했습니다. 명수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명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배가 다시 정상 속도로 달렸습니다. 오후 3시. 저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육지야.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희미하게 산이 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것 같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것입니다. 남쪽 땅에. 명수도 육지를 봤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 호기심, 불안, 여러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게 남조선이야? 대한민국이에요. 명수는 한참 동안 육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4시. 육지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명수가 갑자기 밧줄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빠 뒤에 있던 밧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명수는 대답 없이 밧줄을 자기 손목에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배낭간에 묶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나 못 가겠어. 뭐요? 남조선에 못 가. 나는 반역자가 될 수 없어. 명수가 밧줄을 더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내려다봤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나아. 제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죽는다고요? 응. 조국을 배신한 죄인으로 사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죽는 게 낫겠어. 명수가 난간 위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바다에 뛰어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저는 명수를 붙잡았습니다. 오빠도 달려와 명수를 잡았습니다. 형부, 정신 차리시오. 놔줘. 놔달라고. 명수가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힘이 셌습니다. 저와 오빠가 함께 붙잡아도 버거웠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명수가 한쪽 다리를 난간 너머로 넘겼습니다. 여보, 제발. 죽지 마요. 이게 나을 거야. 그때 명수의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밧줄이 풀렸습니다. 몸이 바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명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했습니다. 여보. 명수가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한 손은 제가 잡고 있었고 몸은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나라고. 싫어. 절대 안 나. 저는 울며 소리쳤습니다. 팔에 힘이 풀려갔습니다. 명수의 몸무게 때문에 제 몸도 끌려갔습니다. 누이. 오빠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명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명수를 배 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셋이서 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두 숨을 헐떡였습니다. 명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살리는 거야? 그냥 죽게 놔뒀으면. 저는 명수를 껴안았습니다. 당신 죽으면 나도 못 살아요. 우리 함께 살아야 해요. 하지만 나는 반역자야. 아니에요. 당신은 피해자예요. 평생 세뇌당한 피해자라고요. 명수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오빠는 묵묵히 배를 몰았습니다. 오후 5시. 드디어 대한민국 해군 고속정이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거기 배. 엔진 정지하시오. 확성기에서 한국말이 들렸습니다. 우리말이었지만 억양이 조금 달랐습니다. 회색 고속정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입니다.
신원을 밝히시오. 오빠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탈북자요. 구조 좀 해주시오. 고속정에서 고무보트가 내려왔습니다. 해군 요원 3명이 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십니까? 3명이요. 고무보트가 우리 배에 접근했습니다. 요원들이 승선했습니다. 다들 괜찮으십니까? 부상자는? 괜찮소. 요원 한 명이 명수를 보고 물었습니다. 이분은 왜 울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탈북 의사가 없었어요. 제가 강제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요원이 명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여기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못 가요. 나 반역자예요. 반역자가 아닙니다. 어르신은 자유를 찾아오신 겁니다. 요원의 말에 명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고속정으로 모시겠습니다. 가십시다. 우리는 고무보트를 타고 고속정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속정 갑판에 올라섰을 때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누이. 오빠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힘이 풀려서. 저는 갑판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고속정 선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난방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한여름도 아닌데 배 안이 이렇게 따뜻하다니. 해군 요원이 담요를 건넸습니다. 추우셨죠? 이거 덮으세요. 부드러운 담요였습니다. 군용 담요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보송보송했습니다. 물 드릴까요? 네. 물 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요원이 생수병을 건넸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뚜껑을 열고 물을 마셨습니다.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천국 같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마시면 배탈 납니다. 저는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반병을 마시고 나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오빠도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한 병을 다 마시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네. 정말 살았어. 명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물 마셔요. 저는 명수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물 안 마시면 안 돼요. 마시고 싶지 않아요. 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물은 꼭 드셔야 합니다. 탈수 증상이 심하세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조국을 배신했어요. 반역자예요. 요원은 명수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여기서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은 자유를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날 강제로. 명수가 저를 가리켰습니다. 요원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몸부터 추스르세요. 요원은 다시 명수에게 물병을 건넸습니다. 드세요. 명령입니다. 명수는 마지못해 물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병을 다 마시고 나자 명수의 얼굴에 약간 혈색이 돌았습니다. 빵도 드릴까요? 요원이 비스킷을 꺼냈습니다. 군용 비상식량이었습니다. 포장을 뜯자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한 개를 받아 먹었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부드럽고 고소했습니다. 북한에서 먹던 옥수수빵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밀가루로 만든 진짜 빵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울면서 빵을 먹었습니다. 오빠도 눈물을 닦으며 빵을 먹었습니다. 명수도 한 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하려다가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명수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진짜 밀가루 빵이네. 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범한 비스킷입니다. 평범한 게 이렇게 맛있다고. 명수는 빵을 다 먹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고속정은 인천항을 향해 달렸습니다. 선실 창문으로 밖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저녁 6시쯤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국정원 직원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국정원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국정원이라는 이름은 북한에서도 들어봤습니다. 남조선 정보기관, 간첩을 잡는 곳,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탈북자분들을 도와드리는 부서입니다. 우리 감옥에 가는 건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다만 신원 확인과 간단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순수한 탈북자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수평선 너머로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인천입니다. 요원이 가리켰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불빛이 너무 많았습니다. 북한의 평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아니, 비교 자체가 안 됐습니다. 온 도시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저게 다 불이에요? 네, 저녁이라 불이 많이 켜져 있네요. 전기가 저렇게 많아요? 요원이 웃었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24시간 나옵니다. 끊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시간 전기라니. 북한에서는 평양 중심부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명수도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놀란 표이었습니다. 저게 진짜야? 진짜입니다. 곧 더 가까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6시 30분. 고속정이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두에는 검은 승합차 2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국정원 직원들입니다. 우리는 고속정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정원 탈북자 지원팀입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악수를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로 모시겠습니다. 편하게 타세요. 우리는 승합차에 탔습니다. 차 안도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운 시트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환한 가로등, 수많은 자동차들, 높은 건물들, 밝게 빛나는 간판들. 저는 넋을 잃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정말 대한민국이구나. 오빠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차가 이렇게 많아. 저게 다 개인차야. 네, 맞습니다. 운전하던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구당 평균 한 대 이상 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 차가 한 대씩? 네, 많은 집은 2세대도 있습니다. 오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습니다. 신호등마다 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섰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24시간이라는 간판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저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편의점입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작은 상점이에요. 음식, 생필품 다 팔아요. 24시간요? 밤에도 열어요? 네, 언제든 가서 물건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명수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우리는 경기도 어딘가에 있는 국정원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머무시면서 조사를 받으실 겁니다. 불편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직원이 우리를 각자의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제 방은 깨끗했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호텔보다 좋았습니다. 샤워 시설도 있습니다. 따뜻한 물 나옵니다. 정말요? 네, 언제든 쓰세요. 수건이랑 비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따뜻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타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은별아, 엄마 살았어. 엄마 남쪽에 왔어. 저는 거울을 보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조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남자, 한 명은 여자였습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 씨. 편하게 앉으세요. 그들은 친절했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하게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가족은 누구인지,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탈북했는지.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딸 은별이가 죽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신고하려 했던 이야기도 했습니다. 수면제로 남편을 재운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분을 강제로 데려오신 거군요. 여자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해합니다. 연좌제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죠. 남편을 두고 오면 수용소로 끌려갔을 거예요. 그 부분은 참작하겠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진술도 들어봐야 합니다. 제 남편은 아직도 혼란스러워해요. 그럴 겁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조사가 끝나고 저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이 제공됐습니다. 쟁반에 밥, 국, 반찬 4가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볼 수 있는 식사였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쌀밥이었습니다. 진짜 쌀밥. 옥수수나 감자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쌀밥. 저는 또 울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명수와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명수도 조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명수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예전 같은 적대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조사는 어땠어요? 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대답은 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요. 명수가 저를 지나쳐갔습니다. 저는 명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명수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돼요? 응. 들어와요. 명수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앉아요. 명수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보. 명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명수가 먼저 사과한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을 보위부에 신고하려 했어요. 진짜로. 알아요. 은별이 일도 내 잘못이에요. 명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됐습니다. 당신이 약 좀 구해달라고 했을 때 나 거절했죠. 당에서 주는 것만 먹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은별이가 죽었어요. 내 딸이 내 손으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명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미쳤던 것 같아요. 평생을. 여보, 당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보다 내 딸보다.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세뇌당한 거예요. 피해자? 나도 가해자예요. 당신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고 은별이를 죽게 만들었어요. 명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켜봤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명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저는 명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어나요. 인화야.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응. 여기서. 이 나라에서. 우리 다시 살아봐요. 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습니다. 나 같은 놈이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을까요? 있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이제 그 굴레에서 벗어난 거예요. 저는 명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명수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 같이 살아요. 제대로. 명수도 저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실 겁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하나원이요? 탈북자 정착 지원 시설입니다. 3개월 동안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무슨 교육이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입니다. 언어, 문화, 취업 준비 같은 거요. 우리는 차를 타고 경기도 안성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넓은 들판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도로, 질서 정연한 마을들, 높은 아파트들. 여기가 정말 같은 나라 맞아?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70년 전에는 같았대요. 전쟁 때문에 갈라진 거죠. 70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달라진 게 아니라 한쪽은 발전하고 한쪽은 정체된 거죠. 명수가 말했습니다. 명수는 이제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여기서 3개월 교육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사회로 나가시게 됩니다. 집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지원합니다. 정착금도 나옵니다. 정착금이요? 최대 2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천만 원?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차가 하나원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하나원 3개월은 저에게 신세계였습니다. 첫날, 우리는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큰 강당에 탈북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명 정도 됐습니다.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20대 젊은이부터 70대 어르신까지.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3개월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 과정이 소개됐습니다. 한국어 맞춤법, 금융교육, 취업준비, 문화체험, 심리상담. 특히 한국어 교육이 중요합니다. 북한과 남한의 언어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첫 한국어 수업에서 저는 놀랐습니다. 동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친구라고 해요. 일군도 안 씁니다. 직원이나 근로자라고 하죠. 모시다도 조심해야 해요. 김일성을 모시다. 이런 표현은 세뇌된 말투로 들립니다.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밤 10시까지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명수도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컴퓨터를 배워야 해. 명수가 말했습니다. 여기는 모든 게 컴퓨터로 돌아가더라고. 일자리 구하려면 컴퓨터 필수래.
명수는 컴퓨터 수업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48살이지만 배우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고 싶소. 명수가 말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완고함은 사라지고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석철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웠습니다. 북한에서 배 엔진 정비했으니 차 엔진도 할 수 있을 거야. 오빠는 하나원 근처 정비소에서 실습 기회를 얻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씩 나가서 일을 배웠습니다. 누이, 나 여기 사장님이 일자리 주신대. 한 달 후 오빠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응. 3개월 교육 끝나면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대. 오빠는 그날 저녁 치킨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산 치킨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준 용돈 3만 원으로. 이거 진짜 맛있네. 오빠는 치킨 한 조각을 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북한에서 평생 일해도 이런 거 못 먹었는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치킨을 먹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2개월째 오빠에게 또 다른 변화가 생겼습니다. 누이,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어. 누구요? 같은 기수로 들어온 탈북자인데. 은주라고 해. 함경남도에서 왔대. 은주 씨는 38살 여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탈북했다고 했습니다.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습니다. 오빠, 괜찮은 사람 같네요.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빠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52살에 처음 하는 연애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오빠와 은주 씨는 정식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누이, 나 여기서 새로 시작하려고. 은주랑. 잘 됐어요, 오빠. 행복하세요.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 없었어. 오빠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3개월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50명의 탈북자들이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회로 나갑니다. 저는 수료증을 받아들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응, 해냈네. 명수도 수료증을 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2024년 10월, 우리는 각자의 집을 배정받았습니다. 저와 명수는 인천 남동구 임대 아파트 15평을 받았습니다. 오빠는 부천에 원룸을 받았습니다. 이사 가는 날, 우리는 트럭에 짐을 실었습니다. 짐이랄 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이불, 옷까지 기본 생필품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네.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방 하나, 거실, 부엌, 화장실. 하지만 저에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여보, 온수가 나와요. 부엌 수도꼭지를 틀자 따뜻한 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신기해서 계속 틀었다 잠갔다 했습니다. 화장실도 수세식이에요. 변기에 물을 내렸습니다.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물이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있고. 저는 아파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습니다. 명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응? 이게 정말 우리 집이에요? 응, 우리 집이에요. 명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평생 이런 집에서 살 줄 몰랐어.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부천에 있는 식품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포장부였습니다. 과자를 상자에 담는 일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 월급 230만 원.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첫 월급날 저는 통장을 보며 놀랐습니다. 네, 최저임금이에요. 법으로 정해진 거예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이렇게 많아요? 이게 최저예요. 다른 곳은 더 많이 줘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자재를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저녁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명수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번 돈은 깨끗하오. 명수의 첫 월급은 250만 원이었습니다. 여보, 나 돈 벌었어요. 명수가 통장을 들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나 평생 일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이 없어. 명수는 통장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치킨을 시켰습니다. 뭐로 드릴까요? 전화기 너머로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양념치킨 2마리요. 콜라도 큰 거로 하나요. 네, 41,000원입니다. 30분 후에 배달됩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원이 상자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치킨 상자를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치킨. 달콤한 양념 냄새. 명수가 치킨 다리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는 거구만.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치킨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2025년 봄이 왔습니다. 명수는 건설 현장에서 아파트 경비직으로 일자리를 바꿨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져서 힘든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경비일은 앉아서 할 수 있어서 좋아. 월급은 줄었습니다. 200만 원. 하지만 명수는 만족했습니다. 주민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야. 나한테 인사도 잘하고. 명수는 아파트 주민들과 친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라는 걸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저 북한에서 왔어요. 아, 그래요? 고생 많으셨겠네요. 네, 이제 여기서 잘 살려고요.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웃으로 대해줬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 출근, 오후 3시 퇴근. 일은 반복적이었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이나 씨, 오늘 저녁에 회식 가실래요? 회식이요? 네, 다 같이 고기 먹으러 가요. 처음 가본 회식이었습니다. 고깃집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소주도 마셨습니다. 이나 씨는 북한에서 왔다며? 네, 작년에 왔어요. 어때요? 여기 살만해요? 너무 좋아요. 천국 같아요. 동료들이 웃었습니다. 천국까지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나라예요. 제게는 천국이에요. 진짜로요.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은별이 위에 쓰지 못한 돈, 이제라도 모으자.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게 보였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2025년 5월 오빠 석철과 은주 씨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만난 탈북자 친구들 30명 정도만 초대했습니다. 저와 명수는 새 옷을 샀습니다. 백화점에 갔습니다. 평생 처음 가보는 백화점이었습니다. 여기가 백화점이에요. 너무 컸습니다. 너무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원피스는 3층입니다. 안내원이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3층에 올라갔습니다. 옷이 가득했습니다. 색색깔의 원피스들. 이거 입어보세요. 점원이 검은색 꽃무늬 원피스를 건넸습니다. 얼마예요? 12만 원입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12만 원이면 사흘치 월급이었습니다. 괜찮아. 사. 명수가 말했습니다. 당신 예쁜 옷 입으면 나도 기분 좋소. 저는 그 원피스를 샀습니다. 평생 가장 비싼 옷이었습니다. 명수는 회색 양복을 샀습니다. 25만 원. 비쌌지만 명수에게 잘 어울렸습니다. 여보, 멋있어요. 정말? 명수가 거울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결혼식 날 오빠는 울었습니다. 누이,
나 여기서 새 인생 사는 것 같아. 오빠 축하해요. 내가 없었으면 나 여기 없었어. 고마워. 오빠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오빠. 오빠 없었으면 나도 여기 없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2025년 6월, 탈북 1년이 됐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저와 명수는 집에서 치킨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루틴이었습니다. 주말에 치킨 시켜 먹기. 여보, 이번엔 후라이드로 할까요? 응, 좋아. 명수가 양념치킨을 뜯으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명수가 TV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사람들. 불쌍하네. 응. 내가 저랬었지. 명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안 그래요. 당신 자유로워졌어요. 응. 자유로워졌어. 명수가 창밖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동생들. 괜찮을까요? 명수에게는 북한에 동생 둘이 있었습니다. 연좌제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는 있을 거예요. 미안해. 내가 탈북해서.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저도 친정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70대 노모. 혼자 북한에 계셨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있다는 거 아실까요? 아실 거야. 어머니는 다 아셔. 명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통일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해 드립시다. 우리 잘 산다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명수가 일어났습니다. 제 뒤로 와서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응? 사랑해요. 결혼 2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사랑해요. 명수가 저를 더 세게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1년 전 우리가 목숨 걸고 건넌 그 바다. 이제는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명수도 옆에 왔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인천대교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불빛들도 환했습니다. 24시간 켜져 있는 가로등들. 여보, 우리 잘한 거 맞지요? 명수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살았잖아요. 응, 살았네. 명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별아.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잘 살고 있어. 아빠도 이제 많이 변했어. 우리 행복하게 살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여름바람이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은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했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 뭐 해요? 글쎄, 시장이나 갈까? 은주 언니랑 오빠도 부르고. 좋아요. 그러자. 우리는 계속 앉아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1년 전 우리가 건넌 바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걸 40년 넘게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이 피땀으로 만든 이 나라에서 저 같은 탈북자들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2025년 6월 어느 밤, 인천 남동구 작은 아파트 베란다. 명수와 저는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 계속 살 거예요. 좋네. 명수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도 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유의 종소리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이 자유로운 땅에서 사람답게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